안녕하십니까, 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과목을 일단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IT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1강은 IT 교육을 위한 시작인데요. 이번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교육의 어떤 주차별 계열을 보면 이번 주차에는 우리가 IT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IT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작된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좀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비전공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컴퓨터를 딱 열어가지고 봤을 때 이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쓰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전공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비전공인들까지 대학교에서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어떤 코딩이라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이 IT인들이 아니라 이 IT를 안 하시는 어떤 경제라던가 이 경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인문 쪽뿐만 아니라 자연계 쪽에서 어떤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물리나 화학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래밍, 특히 이 의료 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개발 같은 거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딩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 초등학생들, 이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 코딩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스템이나 어떤 스팀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처음인데 이런 분도 계실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생각해보기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시대를 거쳐서 인류가 발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던가 어떤 정보혁명이라던가 뭐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요즘의 세대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일단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일단 이 제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기술,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죠, 커뮤니케이션, 통신, 테크놀로지, 그래서 ICT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이 돼서 나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기술, 아니면 AR, VR, XR, MR,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것들, 아니면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부르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드론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무인 항공기, 아니면 무인 자동차를 이용한 무인 운송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3D 프린터 같은 어떤 첨사원 인체라던가 나노 기술, 뭐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새롭게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했느냐? 바로 이 클라우드 슈바프라고 하는 이 교수님, 이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일단은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세대는 바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이후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류의 삶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산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산업의 변화를 보통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먼저 제1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때부터 기계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첨단 기술은 바로 증기기관이랍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수증기 때문에 주전자 뚜껑이 들썩이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 수증기의 힘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기차를 달리게 하고 배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장치를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비하면 단순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기술이지만 200~300년 전에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답니다. 이 증기기관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교통이 발달하며 큰 도시가 번성하게 되었어요. 이전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바야흐로 산업 사회로 들어선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이 증기의 시대였다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전기를 이용해 많은 발명을 한 덕분에 전기가 인류의 삶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도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대량으로 만들게 되었고 석유와 철강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이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 공업 시대였다면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해진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가정용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통신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정보기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스마트폰을 세상에 소개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SNS를 하며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당장 맞이하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정치학자,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이름은 바로 세계경제포럼이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주제는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닌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이세돌 기사와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 가전제품, 자동차, 빌딩 등 우리 주변의 사물로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스마트 기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미래 모습이겠죠. 스스로 길을 찾고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집안을 관리하는 스마트홈 시스템, 택배를 주소에 맞게 배달해주는 드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의 무엇인지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용어는 바로 이 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처음에 보면은 조금 아리송하죠. 왜냐면 이게 영어에 우리가 글자의 머릿말을 이어가지고
만든 이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는 우리가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 그 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은 뭐 매스매틱스, 이 수학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학, 기술, 뭐 우리가 공학, 수학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과목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공학, 뭐 이런 우리가 기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데서 쓰였던 어떤 그런 과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새롭게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IT 기술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아니면 우리 현대 시대에 맞게 어떤 교육을 발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용어가 바로 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스템은 이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스템 교육을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12, 그래서 12사 그 이하,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 고등학교 졸업반까지의 전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이 IT 기술과 뭔가를 접합을 해보자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아마 센서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이 스마트폰의 길이를 안다고 치면, 이 양변의 길이를 안다고 치면 이게 몇 번 이렇게 굴렀는가에 따라서 어떤 길이 같은 거를 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보면 가속수 센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던졌을 때 어떤 이렇게 깨지지 않는 어떤 물건에 넣어 던졌을 때 순간 가속도 같은 거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 같은 데다가 스마트폰을 놔두고 깨지지 않게끔 해놓고 뭐 발로 이렇게 탕 쳤을 때 가속도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아마 더 재밌겠죠, 과목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이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트라고 하는 A를 추가해가지고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인물이나 어떤 사회 범위까지 이 스템 교육을 확장을 해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을 하자.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는 바로 융합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템 교육의 국제 목적은 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뭐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한번 다 묶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또 사이트를 또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아, 이런 게 스팀 교육이구나, 아니면 스템 교육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템 교육이 얼만큼 유명한지 TV도 나오고요, 이렇게 뉴스도 나왔는데 한번 뉴스 한번 또 보고요,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죠. 과학 강국 미국은 어떨까요?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이공계 발전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공립학교. 컴퓨터실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수업에 한창입니다. 기본 교육 과정에는 들어있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컴퓨터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미리 탐색해보며 진로 설계에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Before taking this class, I only knew how to program a calculator and did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computer science or programming. So, I mean, I really wanted to learn how to program since it's useful. I want to go into engineering, and I would need to know that later on. 이 학교는 스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스템 교육 우수 학교로 선정된 공립학교입니다. 컴퓨터 공학 수업 외에도 수학 통계나 과학, 기술 등 이른바 스템 과목을 중심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기피하기 쉬운 수업들은 실생활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한편 적절한 심화 과정으로 아이들의 학습 욕구를 자극합니다. It provides, more connection, so therefore more interest. If we're showing them real applications, if we're showing them, career possibilities, especially in upperclassmen, they're starting to think about what might be their interest. Will they apply to a certain college based on that interest, or
이처럼 학교가 스템 교육에 열심인 건 최근 미국 내 국가적인 스템 교육 활성화 분위기에 힘을 얻어섭니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 교육 내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강화해 보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We also have different levels of classes, especially in science and math, so that students who have a greater aptitude, if you will, for science and math can take a more challenging class and really be engaged at a level that they find appropriate.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과학기술. 계속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미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스템 교육 강화를 위한 일선 학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또 이 뉴스를 한번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또 퀴즈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 OX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다음 문제가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전형적인 OX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면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주창해서 했던 용어인데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에 빅데이터를 입각해 통합을 시키고 경제 및 산업, 어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이다. 이게 좀 뭔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약간 조금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적인 기술이 바로 사물인터넷인데 사물인터넷은 사물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언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봅시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로서 IT 기술과 이 교육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맞죠?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STEAM은 STEM 교육의 아트를, 예술을 추가한 것이다. 맞나요?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공학에 아트 들어가고요. 수학이 들어가서 STEAM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런 어떤 IT 교육이라고 하는 게 IT가 기술이 전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IT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IT의 중심점이 바로 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 STEM 교육이 무엇이냐, STEM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걸 하고 있느냐? 아까도 스템이 아까 미국 뭐에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두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기르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이들을 그냥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해서 우리가 그럼 개발자 양성하기 위한 이런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컴퓨터가 사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어떤 컴퓨터의 어떤 절차적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학과 이 스템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뭘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 컴퓨터적 사고방식,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 스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동영상을 먼저 보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이 스템이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코딩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언어다. 만 3살부터 7살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자동차 모형의 코딩 로봇이 국내에 출시되는가 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블록방이라고 불리는 로봇 코딩 학원은 고가의 교습비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얘한테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지난 1월 기준 103개로 2015년 14개에서 7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2개에서 36개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메리트즈 벤츠 회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시대에서 마법사 또는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 코딩 교육의 열기를 찾아 충북 단양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곳 초등학생들은 5학년, 6학년부터 실과 과목 시간에 주 1회 1시간씩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코딩은 코드를 입력하는 텍스트 코딩이 아니라 블록을 이용해 조립하듯 코딩을 입력하는 블록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위치나 부피를 구하는 수학처럼 2D 평면 좌표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코딩을 3D로 경험하게 해서 코딩으로 구현하려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H기업은 어린이들도 더욱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을 컨셉트로 한 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무료 배포하도록 했다. 현재 카이스트, 연세대를 비롯해 국내 초중고 200여 곳의 학교와 기관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지가 몇 년이 됐지만 대부분 2D 기반의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아이들이 좌표나 위치 이런 걸 지정할 때 코드 자체를 조금 어려워했고요. 내가 정말 현실 속에는 우리는 2D 기반이 아니라 다 3D 기반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니 이해도도 빠르고 아이들이 코드를 짤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환경을 직접 구현해보고 결과물을 VR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시점을 움직였는데 전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근데 고정하게 블록을 해주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오히려 도는 것처럼. 안경을 써도 괜찮을까? 게임 학습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코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코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코드를 사용해서 제 마음껏 자유로 무언가의 행동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제 취향에 맞아갖고 집에서도 몇 번씩 가끔 시간 남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동물이나 이런 걸 오브젝트를 제가 추가해서 만든 게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코딩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봐보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현지의 시대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AR, VR, XR, MR 뭐 이러한 것들이 융합해서 모여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디지털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터 자원을 빌려서 뭔가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정보로 바꾸고요. 이러한 정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더 최적화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전문가들이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무장한 컴퓨터가 앞으로 인류와 협동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뭐 우리가 체스 같은 분야에서는 뭐 당연히 사람을 뭐 몇 번 이었기 하기만요. 이 바둑은 워낙 또 복잡하고요. 이 바둑의 이 경우의 수가 이 우주에 있는 전체 원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다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이러한 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스툴시와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전을 해서 이 4대 1로 우리가 알파고가 이겼습니다만 그 다음 경기에 커제하고 할 때는 알파고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승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 알파고가 이 세계에서 이제 게임을 바둑계에서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바둑을 이 인공지능이 이기면서 이 인공지능도 뭐 상당히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게 되면서 이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또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존의 업무에 이 인공지능, 어떤 기계, 이 로봇 등을 접목을 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은 누가요?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나 이 기계들이 할 거고 사람은 조금 더 이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창의적 어떤 이러한 인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단순한 직업들은 사라질 거고요.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카페에 가면 당연히 사람이 뭐 이렇게 차 주는 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로봇이 커피 타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이 서빙하러 다니는 그런 광고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론 같은 거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택시가 사람 없이 무인으로 또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바이 같은 데 가시면 여기 어디예요? 보통 이 공원 같은 데 우리가 이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또 순찰을 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인류의 직업들이 7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마부들이 단체적으로 이 직업을 잃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기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업들이 사라지면 뭔가 이 대체의 직업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지금 현존에 있는 이 기계학습, 특히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좀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예 없는 분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아마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이 스마트 워크가 필요한 시대가 일단은 도래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유명하신 분들 있죠. 여기 보신 분은 애플의 창업자, 아마 스티브 잡스 모르신 분이 없겠습니다만 이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 왜요? 이 프로그램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계신 분은 또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신 마크 저커버그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거였는데 자기 여동생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뭔가 창의적인 거. 이게 바로 이 코딩인데 그래서 우리가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에 이 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YBM 사이언스에서도 이러한 어떤 또 특집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또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또 한번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템 교육은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디지털 원리 이해, 로봇, 드론, 의료기기 등의 기초 전기, 전자 및 디지털 교육의 필수적인 단계다. 전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스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Well, obviously it'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I think here in North Carolina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pretty equal balance of emphasis on all of those. Our students are tested in science, so science is real important to us to do well and to keep us on the cutting edge of that as well as th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But to me, all of it put together is more about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problem solving in the real world. 오바마 대통령까지 강조했던 스템 교육의 중요성.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로봇을 포함한 스템 관련 일자리는
다른 부문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스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K-12라는 명칭하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스템 분야에 컴퓨터 과학까지 포함시키는 스템 교육 법안도 통과해 상원에 제출되었을 정도로 미국은 스템 교육에 적극적이다. It's wobbly. Lift it up. No. Lift the thing up. Yeah, that's what's broken about it. It can't go. Yeah.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템 교육이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So STEM is a growing school choice option that is being provided. Our district in particular is, I think, kind of on the front end of a lot of this. We're providing a lot of STEM options in the district, and we also have other school choice programs offered to our students. I think it's something that is growing, especially over the last 10 years. STEM opportunities is starting to become a recognized need in our society and our economy to further promote a future citizenry who is globally minded, but is also able to take some of those technical skills and also some of those soft skills, collaborative skills, people, team working skills to kind of enter into that global workforce. 기기 문명의 발달로 로봇이 등장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는 기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또 보셨을 거고요. 아마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 TV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하는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시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딩이 필요하고 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코딩 교육을 하느냐? 아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 전 세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국한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끄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코딩 교육을 왜 하는지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이처럼 코딩 교육이란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 활용할 줄 아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인류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인 코딩.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섰던 해외의 코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1시간 코딩하기라는 아워 오브 코드라는 캠페인을 발표했다. 2016년엔 정부가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했으며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추가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1,000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코드.org는 미국 학생들을 위해 코딩 교육과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지정하고 6세부터 15세 사이의 학생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코딩을 도입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데 초등 저학년인 키스테이지 1에서는 알고리즘과 정보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다. 키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3에서 6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성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핀란드는 지난 2016년 정규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습득해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3에서 6학년 때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해
직접 코딩에 참여한다. 7에서 9학년엔 프로그램 언어를 익혀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YBM에서 또 나온 이 또 방송을 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 미래에 이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코딩 교육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도 코딩 교육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했다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뭐 미국의 특정한 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언어 2가지를 배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나,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언어를 2개를 배워야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의무화를 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1994년도에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일단 1992년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컴퓨터 과학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국은 2000년에 이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 고등학교의 필수 교목으로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2009년도부터 이 정보과학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인도는 2010년도에 초, 중, 고등학교에 우리가 이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했고요. 일본은 2012년도에 이 정보과학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는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2014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살부터 16살까지의 필수 교육인 과목인데, 일단 초등학교에서 하나, 중학교에서 2개, 이렇게 2개의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일단 소프트웨어를 동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2016년도에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이 코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살부터 8세의 아동에게 무료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먼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의무화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타고 있고,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그럼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코딩이 필요하다고 전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 중고등학교 코딩 교육이 2025년도 필수 과목으로 된다라고 이미 동아일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인지 양성군을 보면 현재 일반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개발자를 양성하자라는 목표보다는 우리가 스템이나 스팀 교육, 그래서 어떤 이러한 교육에 접목을 해서 좀 더 이 교육의 질도 높이면서 코딩도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 2025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요. 학교 재량에 따라서 1학년부터 3학년 중에 일부의 코딩 교육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이 5, 6학년이 되면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학교 재량에 따라서 5, 6학년 중에 일부의 코딩 교육이 편성이 되고요. 정보 수업은 각각의 어떤 우리가 현재 시간의 2배 시간이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양성을 하는 주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초, 중,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우리가 코딩 교육 의무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7시간에서 34시간 2배,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2배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영재를 육성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영재 학급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금 40개인데 2025년에는 70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 앞으로 코딩 교육을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수 운영 개선을 하면서 학석 박사 통합과정거를 신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 전에 집중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첨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요건을 우리가 뭐 이러한 것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런 코딩 교육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또 필요한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관련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적인 생각, 이 컴퓨팅 사고,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또 봐야 될 텐데,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이 동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여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입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근데 세상은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컴퓨터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미래 기술하고 결합해서 뭔가 미래의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컴퓨터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미 주변에 보면 이미 우리도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AI 더하기 HI,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컴퓨터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팅 사고. 컴퓨팅 사고는 크게 문제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설계로 구성됩니다. 우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다루기 쉽게 만드는 이 과정은 해결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분해한 문제에서 핵심 요소만을 뽑아내 보세요. 이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요소, 접근할 수 없는 부분,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제거하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는 기존의 다양한 문제 해결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봅시다. 이로부터 유사점, 즉 패턴을 찾아내면 문제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파스타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는 라면과 국수 등 조리 원리가 비슷한 면 요리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해결 원리를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 절차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해결 과정의 효과와 오류가 있는지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하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통해 난민, 일자리, 환경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 컴퓨팅 사고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적인 사고, 그리고 이 컴퓨터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인문학적인 학문들과의 결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풍성하게 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로 하는 거는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관점과 시각으로 사물 관성을 보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건데, 이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이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있는 걸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 교육에 모든 사람을 프로그래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창의적, 논리적인 사고를 심어주겠다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기계 아니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건데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이 어떤 새로운 가치의 어떤 창의적 융합의 인재를 육성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코딩 교육은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어떤 인재 도구로 코딩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 바른 인성, 그 다음에 융합적 어떤 사고력 배양, 그 다음에 인문학적 상상력, 그 다음에 과학기술적인 창의성,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한 교육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관련된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